예, 그러면은 시간이 돼갔고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영광스럽게도 오늘 또 이런 사회를 좌장을 맡게 됐는데 저는 하나금융투자의 리서치센터장 조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한경 매거진이 주최하고 저희 여의도의 주요 증권사들 리서치센터가 함께하는 리서치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오프닝은 한경 매거진의 손희식 사장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한경 매거진의 손희식입니다. 1시 반에 우리 원래 이 세션을 시작하는 거였는데 미리 몇 분 와 계시다가 잠깐 또 나가신 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인사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감사 말씀만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스튜어드십 코드의 확산, 우리 집사의 의결권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국제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오늘 국내외 전문가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좀 전해주셨으면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를 해주실 제임스 임성윤 달톤 인베스트먼트 선임 연구원님, 김홍석 메리츠 자산운용의 본부장님,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님, 박찬희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이따가 많은 토론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세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과 금융시장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 굉장히 핫하고 저희 애널리스트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피부로 와닿는, 최근에는 이제 주요 상장 기업들 주총 시즌이 지나가고 실적 시즌이 지나가면서 상당히 큰 이슈였던,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주주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또 큰 이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연사 말씀 주실 분은 좀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임성윤 달톤 인베스트먼트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고요. 임성윤 연구원님은 이제 외국인 투자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대표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KC 많이 알려진 것처럼 KCGI 등과 이제 이 활발한 주주 가치를 증대하는 스튜어드십 관련한 이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임성윤 매니저님은 아시아 시장을 이제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안에서. 그래서 그리고 오늘 그 발표해 줄 주제를 보니까 상당히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내용이 저희들한테 바로 와닿는, 제목도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에 드리는 제안이라는 굉장히 와닿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성윤입니다. 우선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라 가지고 제가 좀 반복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외부에서 좀 더 외국에서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외부에서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는 좀 어떤가,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왜 필요한가를 좀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 2월달에 발표 자료를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좀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7년, 이제 저거는 2018년까지 해서 7년간 성과를 이제 글로벌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당연히 왼쪽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총 주주 수익률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거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저게 그 전에 1년 좀 더 하고 최근에도 또 성과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했을 때는 더 좀 안 좋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좀 그래서 근데 이제 반면에 저희 회사들이 이제 좀 실적은 어떠했는가 보면 물론 그 대한민국 지수가 많이 이제 시크리컬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누적적으로 봤을 때 그 영업이익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한 80% 증가한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큰 뭐 움직임이 없었고 그 지난 5년 평균으로 봤을 때 저희가 2017년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그 PBR 1배 정도였습니다. 근데 타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은 이 숫자가 굉장히 또 얼마나 낮은가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사실은 더 디스카운트가 확대되면서 PBR이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에 또 더 많이 할해가지고 이제 한 0.8대도 좀 위태로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이렇게 주식 성과가 좀 안 좋으면 그럼 결국에 누가 손해를 볼까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주주들의 현황을 보면 대한민국 뭐 국민 그다음에 기업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6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상위 기업에서는 외국인 그 보유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만 여전히 아무래도 그 저희 국민들한테 가장 피해가 많이 가고 그 가장 큰 뭐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민연금이 한 650조 원 정도 되는 그 자산 운용 규모에서 한 20% 내외 정도가 현재 그 국내 주식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7, 8년간 국내 주식이 굉장히 성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미 국민연금 수익률을 많이 까먹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 지금 2018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익률이 좀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은 이제 저희 그 빠른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고갈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2057년에 이제 고갈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저희 이제 그 국민연금 저희 소득의 한 9% 정도 이제 회사가 주는 부분이 이제 4.5% 그럼 저희가 내는 부분 4.5%에서 9% 정도가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근로소득에서 한 8% 정도를 저희는 이제 퇴직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외에 그러면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두가 바뀌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현재 한 200조 원 정도 되고 있는데 뭐 2025년이면은 한 400조 원을 돌파를 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투자장들이랑 가장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놀라는 부분은 이제 우측에 보시는 그 기존의 퇴직연금 수익률인데요. 그 대한민국은 지난 한 10년간 좀 3% 정도의 그 연평균 수익률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9%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호주 같은 경우에도 9에서 10% 정도 추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고령화가 빠른 고령화가 빠른 나라에서 그리고 가장 밸류에이션이 낮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제일 안 한다라는 게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비금융 자산 이제 부동산으로는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은 걸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가계부채 많이 아시는 것처럼 가계부채의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 굉장히 높다. 물론 저 수치는 또 일부 자산을 차감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좀 왜곡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 부분을 차감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도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장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 저희가 제3연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인연금이나 이런 저축성 보험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 연금도 상당 몇백조 원을 지금 달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은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금융자산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수익률 대비 굉장히 좀 언더퍼폼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조금 또 봤을 때는 아시는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 GDP 성장률은 굉장히 좀 계속 하향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그 실업률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직 해외에 비하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만 그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오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가계 경제에서 이제 가계 소비를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보면 그 가계 소비 성장률이 사실 그 가계 소득 성장률보다 못하고 그다음에 가계 소득 성장률은 기업 이익, 특히 이제 상장 기업 이익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확실히 그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이제 제조업의 비중이 워낙 그 높다라는 거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저희가 봤을 때 좀 심하게 나타나는 거는 특히 그 GDP 대비해서 가계 및 비영리 단체 소비 비중이 이제 183등, 한 200개국 중에 183등이라는 거는 이게 너무 좀 양극단으로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 경제에서 그 투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저 부분에 상당 부분이 또 건설이라는 면도 있지만 제조업을 많이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투자가 상당히 높고 그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서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R&D나 이런 무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 뭐 삼성전자가 많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높아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투자 대비해서 그러면 효율이 나오냐 했을 때 이 지표가 제일 저희가 그 밸류에이션을 장부가 한 배를 못 받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한 시총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나면 나머지 기업들의 ROE가 한 7% 됩니다. 그래서 7% 된다는 거는 뭐 자본 비용을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장부가 한 배를 못 받는 이유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많이 있을까라고 보면 저희가 그 특히 뭐 많은 기업들을 탐방을 해서 만나보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보면 우선 아시는 것처럼 뭐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뭐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한국 회사들이 투자를 할 때 예전에는 이제 외형 성장에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영업이익에 많이 초점을 맞추시고 그 외에 이게 투자 대비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나오는 거냐, 내가 자본 비용을 얼마나 부담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계산을 좀 명확하게 그 투자자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다, 거의 없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뭐 리스크 테이킹이 좀 뭐 너무 심하다. 그 리스크 테이킹은 워낙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지만 어떤 계산된 리스크 테이킹보다는 좀 그 총수의 어떤 직관에 의한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좀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그 당연히 소수 주주보다 어떤 그룹, 저희 재벌 그룹이나 계열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그 어떤 계열사 지원을 위해서 예전에 그 자본을 지원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기업 집단의 그 구조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은 이제 순환 출자 구조는 많이 깨졌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런 피라미드식 구조가 많이 있고 그 중에 사실은 상당 부분은 소수 주주가 자본을 주주로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총수 그 재벌 기업의 구조 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그 연결된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일부 지분만을 갖고 전체 그룹에 대해서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각 회사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보다는 또는 소수주주의 어떤 가치를 극대화하기보다는 그 대주주들의 어떤 가치만을 극대화하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또 한 가지는 보시면은 그 홀딩 컴퍼니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50%, 60%, 뭐 심할 경우에는 70%도 나타나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게 한 뭐 15, 20%, 뭐 아시아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해외 같은 경우에 그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15, 20%만 돼도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가 사실은 이제 해외 액티비스트들이 활동을 할 때 뭐 분할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 가치를 발현하기 위해서 분할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내 상황으로서는
사실 분할을 해서 한다라는 건 쉽지가 않은 구조라면 그렇다면 이 형태를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체 가치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ROE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환원율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잘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서도 좀 부족한 점이 현재 많고요. 그 다음에 투자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환원을 주주애들에게 해야 되는데 좀 큰 그림에서 놓고 봤을 때 확실히 굉장히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왜곡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그 언론에서 저희가 많이 봤을 때는 그 배당 성향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자사주 매입을 워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부분을 다시 포함을 하면 사실 미국은 거의 90 몇 %에 가까운 부분을 환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큰 아이러니는 뭐 미국이 가장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된 나라인데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을 가장 공격적으로 많이 하는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제일 언더밸류 되어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제일 안 하는 그런 나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원인에는 하나는 이제 배당을 왜 많이 안 하냐라는 원인에는 이제 배당 소득세율이 높다라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렇지만은 배당을 주지 않고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 가치를 그 대주주의 유리한 면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전에 그런 방법들도 있었고 아직까지도 이 현황은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지금 개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런 순위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비교로 삼았던 부분은 대만과 같이 그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GDP 성장률도 저희와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소득 수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비중도 굉장히 높은 걸로 좀 많고 비슷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시클리컬한 업종들이 많다라는 것도 좀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ROE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율에 있어서도 뭐 3배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만 애널리스트랑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그 시장이 빠지면 그 국내 내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다시 투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일정 부분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빠질 때 훨씬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단순한 계산으로 대만 수준으로만 PBR이 높아진다면 현재 뭐 시가총액이 한 8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그다음에 주주 환원율이 대만 수준으로 된다면 2018년 기준으로 이제 배당 수익률만으로도 한 7% 정도의 그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배당 성향이 한 60%일 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전체로 그 배당을 했다고 하면 한 10% 정도 되는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그 일단 ROE가 낮은 점이 그러니까 자본 효율이 낮은 점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밸류에이션을 가장 문제를 낮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면 ROE가 왜 낮은가에 대해서 일단 투자에 대한 접근 방법이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처럼 저희가 투자 기회가 많지 않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접근 방법 자체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그 주주 환원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일부는 사실 저희가 주주 환원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기업들을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은 일정 수준의 임계치가 넘어가면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사모펀드들이 그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시면 배당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뭐 8%, 10%, 12% 이렇게 나와버린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은 그렇게 시장이 좀 알거나 아니면 굉장히 뭔가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회사들은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혀 시장에서는 지금 반영이 많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인식이 제일 중요한데 워낙 한국 시장에서 와서 많이 좀 손해를 봤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개선을 해서는 그 인식이 변화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또 많이 듣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싸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그냥 그 노브레이너인데 그냥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게 그 주주 친화적으로 아무리 한다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명백하게 답안이 나와 있는 거를 이제 행하지 않는 것 자체에서 벌써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저희가 좀 봤었을 때 우리나라의 그런 그 현황이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게 그 대한민국 정부와 그 국민연금에 제안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들었던 부분이고 뭐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자본 배분에 좀 개선에 그 초점을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현금 여력이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이제 아직까지 사실은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이것만 보기 때문에 현금 장부에 있는 현금 여력은 사실 많이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대해서 사실 많이 그 제가 회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좀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대부분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주가 더 빠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주가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잘 아시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은 굉장히 이제 좋은 그 자본 배분 중에 방안의 하나이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결국에 이제 주주 친화성을 나타낸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는 그 회사가 제일 잘 알고 회사의 경영진이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만큼 덜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시제 가치보다 한 50% 할인되어 있으면은 자사주를 하는 게 리스크 테이킹한 투자보다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예전에 60, 70년대에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들을 골라서 많이 아이디어를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 많이 해서 뭐 무분별하게 하고 있지만 그때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슷한 게 거의 안 하는데 하는 그 기업들이 확실하게 뭔가 주주와 온라인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럼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이제 해외 기업을 간단하게 비교를 보시면, 뭐 대한민국에서 그 자사주 매입 가장 많이 했던 케이스가 이제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이제 엘리엇 사태 이후에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그리고 소각이 별로 전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해외 기업들을 제가 좀 봤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 발행 주식의 26%를 그동안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워낙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지만 그다음 그 15, 16년에 한 6조 원 정도 한 10% 정도에 되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한 6조 정도 되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신뢰를 쌓아서 지금 주가가 그 이후로 2배가 됐거든요. 그래서 워낙 그 이후에 뭐 스타벅스도 있고 뭐 보시면 뭐 시스코 이런 데나 뭐 오토존 이런 데는 뭐 80% 정도를 자사주를 매입 및 소각을 했습니다. 한 20년간.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자사주 매입 신고 보통 한 0.5에서 1% 신고하고 소각도 안 하고 그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뭔가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직은 좀 괴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소각을 많이 안 하는 게 제일 제가 좀 그 답답한 부분이어서 결국에 이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 결국에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우리 회사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는 주주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높게 생각하는 주주가 있다면 결국에 높게 생각하지 않는 주주한테서 회사가 사와서 기존 주주한테 그 가치를 나눠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각을 해야지만, 근데 이제 그 기존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성립이 되는 건데, 소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소각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럼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느냐 보면은 뭐 대부분 저희가 아는 것처럼 제3자한테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 대주주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양도가 되거나 아니면은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형태로 써있기 때문에 워낙 부정적인 그 경험들이 많았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거를 인식을 확실히 바꾸는 데는 저희는 그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소각이 딱 되면 그것들이 좀 훨씬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사주 매입이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거 마지막으로는 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처럼 이런 재벌 기업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분할을 하는 그 기업들이 워낙 그 개별 하나하나로 판단될 수 있는 기업들이 워낙 인기가 많은데요. 저희는 그 예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재벌, 그러니까 그 복합 기업이지만 굉장히 많은 그 주주 가치를 창출했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제가 책에서 아웃사이더스라는 책에서 따온 회사들이고,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저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쌀 때는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을 저렇게 한 30% 이상 누적적으로 했던 기업들이고, 주가가 비쌀 때는 또 그걸 그 주식을 가지고 또 회사들이 인수를 하거나 해서 가치를 만들었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꼭 미국을 보시지만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피아트 크레이슬러 같은 경우에도 워낙 지금 그동안 많은 주주 가치를 발생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프트뱅크가 일본에서는 워낙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홍콩의 그 리카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모델들에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우리나라의 그 특히 그 큰 재벌 기업들의 어떤 주주 가치를 높이는데 이런 그 모델이 좀 많이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점점 이 일감 몰아주기라던가 내부 거래를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 대주주들의 인센티브가 주가를 올리는데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모델을 참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윤 매니저님이 아주 명쾌하게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들 생각에도 이 시대에 꼭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장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소개를 드릴 때 대한민국의 정부에 이렇게 건의하는 내용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좀 생략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저 개인적인 사견 두고 동의를 하는 내용이 들어있길래 제가 잠깐 제 사견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대주주들의 배당 소득세를 낮춰줘야 된다. 왜냐하면 소액주주들은 분리과세를 배당 소득을 하는데 대주주들은 종합소득세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주주분들이라는 게 대부분 소득세율이 40~50% 되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하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기는 거죠. 당연히 세금 절반씩 내가면서.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는 게 또 필요한 거 아닌가,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좀 예민한 자리에서 말씀 제대로 이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오늘은 좀 같이 연구하는 자리니까, 토론하는 자리니까 제가 대신 그냥 말씀 올렸고요. 아주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골고루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또 귀하신 분 모셨는데요. 우리 국내 기관 투자가를 대표해서 메르츠 자산운용의 김홍석 주식총괄본부장님, 잠깐 소개해드리면
2013년부터 메리츠 코리아 펀드 그리고 메리츠 코리아 스몰캡 펀드의 대표 매니저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메리츠의 신화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신 장본인이시고요. 이전에는 이제 스쿼더 자산운용, 도이치 투신, 라자드 코리아 뭐 이런 데서 대표 매니저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로서 느끼고 있는 우리 시장의 최근의 그런 스튜어드십과 코드와 관련한 금융시장의 변화 그리고 목소리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를 받은 그 메리츠 자산운용의 김홍석 매니저입니다. 또 여기서 많은 동료분들, 같은 업계에 계신 애널리스트 분들 만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저는 현지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저희 회사도 이제 업계에서는 거의 뭐 종합 자산운용사로서는 한투 운용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저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했고, 저희가 시장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잘 맞춰서 저희가 운용을 하려고, 그런 성관위 의무를 다하는 운용사로서의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 저희가 이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업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좀 간단히 다 아시는 얘기신데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 넘기는 거 여기 뒤로 가는 거고요. 예. 여기 빈. 네. 그 스튜어드십 코드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저희가 이제 그 자산을 이제 운용을 할 적에 이 자산에 돈을 맡기신 분들은 일반 기관도 있고 일반 개인 고객들도 있고, 저희는 제 돈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 분들의 돈을 받아서 이제 그 분들이 이제 재산 증식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수익률을 높이 올려주는 것이 이제 저희 운용사의 이제 매니저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들의 어떤 투자 성과를 내에 있어서 회사를 잘 골라야 돼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재무적인 성과, 막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되니까 재무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은 회사가 비재무적인 요소로 인해서 회사의 어떤 재무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크게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선관의 의무를 다 하면서 그것을 저희가 잘 헤쳐나갈까,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하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높은 투자 수익률과 그다음에 고객 만족으로 이어진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누구나 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동안은 이제 뭐 한국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뭐 수익률 극대화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왔지만은 사실 이런 비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관심은 상대적으로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메리츠에 오기 전에 외국계 자산운용 회사에서 10여 년을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외국계 자산운용사는 조금 한국보다는 좀 그런 비재무적인 부분의 리스크,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메리츠에 와서 지금 국내사에서 이제 한 6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것 더불어서 또 국민연금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이런 비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미리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예방을 해야 되나, 그런 측면에서 많은 그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료 매니저들도 다
관심들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뭐 이렇게 지금 수탁자의 책임 정책을 제정해야 되고 그거를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같은 거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 상충,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 우리 운용사 간의 어떤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지 그런 것들을 다 공개를 제정하고 공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고 그걸 이제 인게이지먼트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투자 기업에 어떤 것들을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고 이런 것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요약을 해가지고 또 홈페이지에다가 또 연간으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성관위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모든 투자자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걸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저희가 기업을 분석을 하고 여기 많은 이제 증권회사 이제 애널리스트들 분들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시고 해서 투자를 하지만은 사실 이런 우리가 기업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 우리가 기업을 사적인 자리에서도 뭐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주고받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별로 이렇게 그거를 기록을 남기거나 그거를 공개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치 않은 활동들이고 그것들이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롭고 이게 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것도 사실 되게 좀 조심스럽고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는데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굉장히 또 일 자체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외부의 또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뭐 지금 같이 강사로 나오신 분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자문을 해주시는 외부 전문 기관이 있어서 그런 자문 기관들을 또 제가 상당 부분 또 의지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런 기업들과의 그런 인게이지먼트 활동들을 상당히 실질적으로는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물론 도입 초기도 하지만은 저희 그 인력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도 않은 활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외부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실질적으로는 많이 받으면서 일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한국 뭐 앞서서도 뭐 한국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 배당도 안 하고 그래서 토털 리턴이라 그러죠.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실제로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뭐 지금 뭐 단순히 배당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문제들, 뭐 그 일감 몰아주기, 뭐 대주주의 어떤 그 일방적인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일반 소액주주들은 또 희생당하는 여러 가지 그런 빈번한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의 아시아 기업 지배 구조 순위는 상당히 하위권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상당히 좀 저평가돼서 평가되는 이유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 이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할 때 이제 반대를 거의 하지 않는다. 웬만한 안건에 대해서 그냥 찬성의 거수기 정도의 역할만을 하는 부분들이 또한 한국에서 그 대주주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만을 위해서 소액주주들을 계속 희생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또 토대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상당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반대표를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이제 의결권 행사 프로세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이제 기업이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지만은 어떤 기업들은 너무 저희가 투자 지분이 적던지 아니면 저희가 의결권을 가진 부분들이 이제 너무 적던지 뭐 저희가 아니면은 저희가 투자를 했었지만은
행사 시점 보통 투자는 연간으로 이제 쭉 하지만은 보통 주주 명부가 폐쇄되는 거는 연말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주총회가 열리는 거는 한 2월 뭐 그때 정도에 이제 실제로 주주총회 행사 그거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뭐 1월이나 2월쯤 정도에 이제 우리가 주식을 다 팔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장부상에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주주로 등재가 돼 있지만은 저기가 행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더 이상은 주주가 아닌 상황인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주주를 행사권 주주권을 행사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갖고 주주권을 저희가 행사해야 되는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추려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외부 기관에 이제 많이 또 의존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상장 회사가 이제 그 이사에 대해서 선임을 하고자 하는 것들 의안을 올라왔을 때 저희가 그 개인적인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 동안의 활동이라든지 이사로서의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렇게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충실히 알거나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 인력이나 어떤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조사를 저희 대신에 해주시고 그걸 저희한테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특정 안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권고합니다, 반대를 권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저희가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의견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팀에서 이제 그 의사 결정을 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에서 권고를 해준 안을 저희가 많이 수용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의결권 행사를 이제 자문해주는 기관에서 이제 반대를 권고를 했는데 저희가 뭐 찬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왜 저희는 그 의결권 자문기관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이유를 저희가 소명을 하고 그것을 또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프로세스 과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내 자산운용사 중에서는 세 번째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꽤 많은 기관들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총 90 이제 날짜가 이제 3월 말이니까 지금보다 한 2달 정도 이제 더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92개 기관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2013년 14년부터죠. 메리츠에 왔고 14년부터 이제 주주총회에 이제 참여해 갖고 이제 의결권 행사를 했는데 신문 기사들을 저희가 몇 번 이렇게 보면은 2015년에 보면은 국내에서 메리츠 자산운용이 21.3%로 반대 비율이 높은 운용사로 기사에 발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신문 기사에는 저희가 역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은 자산운용사였었는데 15.2%를 저희가 반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서는 저희가 역시 높은 반대율을 했지만은 13.3%를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동안에 저희가 계속 꾸준히 높은 순위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반대율은 계속 떨어졌다는 거죠. 21.3%에서 15.2%, 13.3%. 그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그 동안에 여전히 한국의 기업들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주주총회에 있어서의 안건을 올리거나 그 안건을 저희 이제 주주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는 예전보다는 그래도 기업들이 상당히 좀 소액 주주들이나 기관 투자자의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쪽으로 발전이 됐다.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치적으로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배당도 굉장히 좀 인색한 것도 맞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은 상장 기업들이 예전처럼 완전히 그 소액 주주들을 무시하지는 않고 그래도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갖고 그래도 좀 그 상위권에 있는 업계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은 나름대로 선진국의 기업들을 좀 벤치마크를 좀 하면서 좀 발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좀 최근에 좀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봤을 적에는 물론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아직도 좀 미진하지만은 방향성으로 봤을 적에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세법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물론 계속 토의가 돼야 되기는 하겠지만은 대주주들과 소액 주주들이 같이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 시스템들을 좀 같이 꾸려가면은 더 발전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업의 이제 사회적 책임을 이제 비재무적 리스크로 보면은 이제 환경 부분, 뭐 사회적인 부분, 지배구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이제 미리 알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뭐 환경적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도 보면은 뭐 페놀 수지를 이제 강물에 무단 방류해 가지고 기업의 1등 기업과 2등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역전되는 일이 일어났었죠. 잘 기억하시지만은 오비 맥주가 내려가고 하이트 맥주가 1위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던 것도 바로 이 ESG 이슈가 가장 큰 그런 것들이 되고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재무적인 이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롱텀으로 봤을 적에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가 기업의 순위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지면서 투자에 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도 단순히 분기 실적만 봐주실 것이 아니라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가능성 같은 것들도 계속 좀 검토를 해주시면서 보고서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는 너무 유명해서 제가 뭐 따로 더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이 회사의 이 디젤 게이트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고 그거로 인해서 단순히 주가만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폭스바겐이라는 회사의 제품 자체를 사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수년 동안 있을 정도로 회사의 이미지에는 크게 타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과 윤리 그러면은 우리가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돈을 잘 버는 회사에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ESG 같은 거를 고려를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 임피리컬 스터디를 보면은 ESG를 잘 하는 기업들이 장기 성과도 조금 더 좋더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연구 자료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투자자로서 아무래도 선관위의 의무를 하려고 보니까 저희는 기업을 투자를 할 적에 주주로서 투자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저희는 한번 투자를 하면 이 회사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이 회사의 성장의 과실을 저희가 대주주와 함께 오랫동안 향유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음 분기에 10% 20% 리턴이 나면은 바로 팔고 다른 기업을 투자해야지 이런 트레이딩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저희는 장기 투자자로서 이 회사의 주인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투자를 하면 회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을 저희가 타서 투자를 하고 그러려면은 3년, 5년, 7년, 심지어는 한 10년 이상까지도 저희가 보고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할수록 조금 더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그런 빅픽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려면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더 대주주 혹은 경영진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게이지먼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저희가 이제 그 라자드 코리아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펀드라고 그 장하성 교수님하고 같이 펀드를 만들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명 이제 장하성 펀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었었는데 그때의 저희의 투자 전략은 아래에 있는 액티비스트 전략을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액티비스트 전략은 한국의 어떤 법이나 제도나 그다음에는 문화라든지 이런 거하고 봤을 적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미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좀 달라진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한국의 정서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이 액티비스트로서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 저희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메리츠에 왔을 적에서 저희가 이제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저희는 프렌들리 어프로치를 사용합니다. 그는 이제 주주총회에서의 이제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소극적으로 이제 저희의 의사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구의 어떤 그런 사적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미팅할 적에도 저희가 회사를 그 주주로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뭐 회사를 뭐 압박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뭐 이렇게 저희가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죠. 뭐 기업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겠습니까? 뭐 저희가 뭐 봤을 적에 컴투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현금을 이제 보유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회사가 그 현금을 아직도 소진을 하지를 못하고 많이 좀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현금을 이렇게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회사의 ROE가 계속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빨리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든가 배당을 많이 하시던가 이렇게 좀 하는 게 좀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회사 쪽에서도 그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현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은 일단은 이거를 다른 회사의 지분 매입 투자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그거를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적합한 그 타겟을 많이는 찾지를 못했다. 약간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은 그런 것들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더 작용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사하고 대립을 하면서 저희가 그 프락시 파이트도 주총에 대해서 저희가 안건을 아예 내고 그에 대해서 주총에서 이제 표대결도 하고 막 과거에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방법도 물론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프렌들리한 방식으로 이제 기업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계속 그런 어떤 교집합을 계속 찾으면서 이제 발전을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작용이 더 잘 됐던 것 같고요. 만약에 장기 투자자로서 이런 것들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는다. 회사들이 전혀 거기에 저희 의견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러면은 그냥 저희는 소극적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다 팔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메리츠에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저희가 적용할 적에 그런 그 과정을 저희가 지금 밟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드렸고요. 무한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홍석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뭐 말씀 다 들으셨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모범적으로 지금 스튜어디십 코드를 준비하셨고
이미 실행을 꾸준히 해나가고 계시는 이제 국내 대표적인 기관 투자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장기 투자를 밸류 투자를 가치 투자를 꾸준히 해오시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스튜어드십 코드에 굉장히 깊은 이제 관심과 실천을 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고 사실 저희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또 영향을 주는 실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국내외 기관 투자가분들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관 투자가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의결권 자문기관 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희 대신 지배구조연구소의 본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안 본부장님은 저희 같은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이세요. 그래서 과거 애널리스트를 저희랑 같이 하셨고 1995년에 대신경제연구소에서 출발하셨고요. 제지, 건설, 석유화학 애널리스트를 계속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이제 전공을 기업 지배 구조로 옮기셔갖고 계속 이제 본부장을 하고 계시고 2018년부터는 우리 금융위에서 기업 지배 구조 공시제도 TFT 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는 상장기업 지배구조와 의결권 자문사 동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의결권 자문기관을 대표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이 어떤 거야? 이렇게 이런 거고요. 뒤로 가는 말씀.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았던 대신 지배구조연구소 안상희 본부장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제 나오게 된 계기는 사실 저희 쪽 하는 일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 나왔는데 사실 뭐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되게 이제 여의도 쪽 금융 쪽에 상당히 그 오피니언 리더분들만 모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의결권과 관련해서 실제로 필드에서 작업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섹터에서 가장 우선 분들 많이 모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 기업과 컨택을 하시면서 좀 이런 그 분위기를 좀 전달해 주는 게 상당히 좀 큰 사명이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제가 좀 몇 가지 좀 부탁을 말씀을 같이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뭐 코드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왜 이런 코드를 도입하게 됐을까 어떤 원론적인부터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이제 주주가치나 기업가치에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코드를 도입하는 게 어떤 자꾸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뭐 진보다 보수 이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와 주주 가치에 합의되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좀 접근을 하는 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세 단락인데 한 단락은 이런 이제 일반적인 내용하고 두 번째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기관 투자자 쪽에 책임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통계적인 부분을 잠깐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속해 있는 이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 동향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되게 원론적인 내용이 한데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섹터 애널 출신이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업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로 이런 재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재무 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을 올리는 부분들은 그런 비재무 데이터 즉 ESG라고 하는 사회 환경 지배구조라고 하는 걸 가지고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거버넌스라는 부분을 빼내보면 기업의 거버넌스 지배구조는 가장 크게 저희가 보통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맨 위에 경영진 그리고 이사회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감사이제 감사위원회. 근데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연구 같은 경우는 이 경영진과 경영진과 주주가 구분되어 있지만 분리가 되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죠. 경영진이 그 주주인 혜택가 많아서 이 근본적으로 이 지배 구조를
그냥 그대로 미국이나 영국을 갖다 쓰기에는 조금은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말씀 더 드려보면 이 지배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보면 잠깐 말씀 올린 것처럼 이렇게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그리고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미국이나 영국은 많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대리인 비용이라는 것이 많아서 경영자를 되게 감시하는 지도 잘 되어 있어요. 그 사내나 사회적으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이 경영과 그 주주와 경영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자, 보면서 이제 밑에 건 뭐냐면 이게 보통 이제 S&P 쪽에서 얘기하는 이 문구인데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역의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지배구조 모델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져보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 미국이나 영국은 사실은 이제 기업 역사가 몇백 년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배구조로 하는 게 형성이 되었지만 저희는 한국은 뭐 길어야 50년 전후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분명히 상이한데 그 어떤 역사적 배경이 그런 걸 토대를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뭐 IMF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지도를 들여왔는데 이게 지금 들여다 보니 이 사람으로 치면 겉옷과 속옷이 바뀌어 있거나 잘 어울리지 않는 뭐 그런 형상에서 좀 그 한국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같이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은 보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다 나와 있긴 합니다. 보면 미국이나 이런 쪽은 죄송합니다. 이게 좀 소유 경영이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한국은 그냥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죠. 주식의 분산이 많이 분리되어 있지만 한국은 거의 지배주의 중심으로 집중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통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합병을 할 때 한국은 저희 나라는 이사회 결의를 하면 상장 기업들은 이사회 결의를 기준으로 한 달, 일주일, 하루 전 평균 주가로 딱 나오죠. 합병 비율이. 미국이나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1대1로 만나서 그냥 얼마 줄게 오케이 그러면 끝납니다.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만일에 주주가치에 반하는 그 M&A를 했다가는 여기에 있는 이 소송이라는 부분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앞서 예전에 나왔던 물산이나 제이문 같은 경우도 그룹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지배 체제 때문에 계열사 간의 합병을 정부에서 딱 적어 놓잖아요. 어떤 기준을.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좀 성격이 다른데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러다 보니 정부나 법률에 의해서 지배 구조를 막 이제 통제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소유 경영이 붙어 있느냐 이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인식을 같이 출발을 하면 조금 더 나은 그 지배 구조 구축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저희 상무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사회사가 있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미국은 너무 분산이 잘 돼 있어가지고 경영진을 해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대주주가 없어요. 그 정도 됐습니다. 너무 분산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정말 인디펜던트한 그 독립적인 사회사를 제도를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그냥 대주주가 좀 잘 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성격이 달라요. 같은 사회사인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약간 좀 지역별로 좀 이제 지배구조 차이가 있다는 걸 저희가 인식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래서 이런 관련 제도들이 워낙 이렇게 보면 뭐 보세요. 최근에 지금 지주사 얘기 많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이거 금지했던 겁니다. 왜? 홀딩스 밑에 너무 문어발로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 때문에 금지했던 거를 이제 풀어준 거죠. 왜 풀어줬냐? 아까 잠깐 말씀에 나왔던 얘기지만 순환 출자가 너무 많으니까 순환 출자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지배구조를 단순화시켜가는 게 조금 낫겠다 싶어서 허용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이런 같은 제도가
폐지 도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한국 기업들은 이제 정부 그 내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외부 통제, 법률이나 정부에 의한 통제를 많이 하다 보니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이 좀 번잡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 이제 법률 조항이 한 이건 다 좀 시간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눈여겨볼 만한 사항들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제 5% 공시 룰, 그리고 사모펀드 10% 룰 폐지 이런 거.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 5% 룰 이건 뭐냐면 이제 기관 투자자가 5%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되게 많이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공시가 강화되고 그래서. 근데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을 지난주에 금융위에서 이제 걸어서 한번 공청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대상을 많이 풀어주는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현재 그 기본적으로 약간 말이 좀 이제 새나하게 한데 그 스토시 코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폭넓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에 의한 스토시 코드는 결국 뭐 주주 제한을 하거나 이런 이제 행동이 나와야지는 다 인식할 텐데 사실 수면 밑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상무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과 건전하게 대화하거나 뭐 레터를 보내거나 이런 등등의 건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게 이런 코드와 관련돼서 그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그 책임 활동 부분도 되게 좀 폭넓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밑바탕에 이런 제반 제도 법률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인지할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두 번째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좀 이게 좀 약간 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옛날 데이터긴 한데 2014년부터 16년까지 4년 동안에 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이사회내 4대 위원회에서 안건 한 거 보니까 총 6년간 약 3만 건 중에 0.34% 정도만이 영향력이라는 건 뭐냐면 부결, 보류, 조건부, 가결 다 포함한 겁니다. 이사회내 위원회 같은 경우도 한 4년 동안에 한 600건이었던 게 0.2%. 그러니까 거의 이런 그 이사회내 위원회나 이사회가 결국 내부 통제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통계적으로 그런 내부 통제가 좀 약간 나오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이제 그 사회사 분들의 이게 쭉 경력을 한번 쭉 봐보면 밑에 이제 10대 그룹과 30대 그룹 다 돼 있긴 합니다만 너무 일정 경력에 그쪽 너무 많이 몰려 있는 듯한 싶어요. 한 25% 정도가 다 이쪽에 몰려 있으니까. 근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감독기관, 사법, 장차냐 그러면 대부분 그 대관 업무라고 하죠. 대관 업무 쪽에 많이 특화되어 있는 경향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쪽의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그 업종 특성에 맞는 그 좀 전문성이 있거나 독립성 있는 사회자분들 많이 구성이 된 이사회 내지는 그 이사회 내 사회자 중에 이사회 내 위원회 이렇게 뭔가 내부 통제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통계적으로 보면 그건 좀 약간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리포트 쓴 거에 나온 건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어느 회사의 죄송합니다.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님이 이사의 의장을 겸임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당연하다는 생각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왜냐하면 이런 코스닥이나 벤처나 제약은 정말 대표이사가 어떤 드라이브를 걸려면 그게 이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큰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 이게 맞나? 보면 통계를 보면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이사회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각형 뿌리에서 맨 위가 경영진이고 그 다음에 이사회라고 그랬죠. 그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사회의 의장을 대표이사가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면은 통계를 보니 한 80% 정도는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분리가 20%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의식들도 좀 저희가 그 섹터 쪽 담당하시는 분들도 좀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래서 지난 3월달이죠. SK그룹의 SK 최태원 회장님께서도 주 SK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겠다고 먼저 나오셨잖아요.
이게 뭐 사회적 기업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좀 몇 가지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건 좀 더한 케이스죠. 왜냐하면 이제 그룹의 총수분이 대표이사이고 이사의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저희가 이건 뭐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해라고 할 수 있지만 작은 기업들이 아니라 큰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입니다. 여기 이제 이름은 안 써놨습니다만 여기 이부진 사내이사님이시죠. 정몽구 사내이사님이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은 저희가 지배구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 또 이런 부분이 있죠. 그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거 대표이사가 있는 기업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딱 지정한 기업이 있습니다. 사익 편취 규제가 우려가 되는 기업들 리스트가 쭉 있어요. 200 몇 개가.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대주주 지분이 30% 이상, 뭐 100억 이상 이런 기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공정위에서 규정한 사익 편취 그 총수에 대상되는 기업들 18개사가 이들은 좀 더 이제 좀 저희가 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모두 그렇다고 이분들이랑 뭐 사익 편취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기업의 이 사익 편취에 대한 일가 몰아주기나 이런 터널링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내부 통제를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저해할 수 있는 어떤 조직 구성이라고 보여져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가연이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장표는 뭐냐면 주주총회에서 부결이 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2018년 같은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그 기업들의 주총 부결되고 나서 여기 보면 이제 일주일, 2주, 3주, 4주간의 코스피 대비한 초과 수익률을 CAR로 한번 구해본 건데 확연히 좀 차이 있는 것 같아요. 부결난 기업들 주가가. 그래서 또 장기적으로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주총 행사장에서 의회권 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뭐 기업을 뭐 옥죄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에 합으로 간다라고 좀 저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예전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현대모비스 케이스도 이제 분할 공시하고 나서 빠진 거하고 뭐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건 뭐 여러 번 나오는 장표이긴 합니다. 사실 뭐냐면 그 이쪽이 배당 성향이고 여기가 주주권리 보호 수준 마찬가지로 PBR과 PR인데 배당 성향과 주주권리 보호 수준 내지는 좀 낮게 좀 되어 있는 것 같긴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아까 상무님이 그 랭킹 줬던 것처럼 실제로 주가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사실 평가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겹치는 내용 같아서 그냥 좀 스킵을 상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금 쪽 얘기를 말씀해 주셔서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연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 이사 보수 한도는 약 40%가 반대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절반 가까이 반대한 거죠. 이건 뭔가 이제 어떤 방향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잠깐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연금을 제외한 기타 운용사들 역시 근데 주로 좀 많지는 않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요 운용사들 쪽 현황인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상무님 계시는데 높게 나와서 네. 근데 여전히 보면 외국계 쪽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코드 도입한 현황인데 이제 상무님이 그때 전 시간에 말씀하신 거는 이제 3월 말이었던 거고 지금 최근 이제 그 5월 24일 기준으로 보면 96개입니다. 운용사 34개. 근데 여기 우측에 탭을 보시면 의미 있는 이제
테이블일 텐데 국민연금에서 이건 2018년 기준이 합니다만 국민연금에서 자금을 집행해서 자금을 자금을 위탁받고 있는 29개 운용사들의 코드 도입과 저희와 같은 자문사의 그 잠을 받고 있는 회사의 리스트예요. 근데 거의 다 몇 개 빼놓고는 거의 다 코드를 도입하거나 저희들 같은 이제 자문사한테 의결권을 이제 잠을 받고 있는. 근데 이 얘기는 지금은 조금 더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금에 돈을 갖다 쓰는 운용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전체적인 방향성은 아마 좀 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참고를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이 주로 많이 반대했다고 하는 그 이사 보수 한도, 그다음에 이 앞전에 일어났던 한진칼 것처럼 연금이 중요시하는 거는 이 지침이 나오면서 6개 장이 나왔습니다. 아마 가장 메인은 이거였습니다. 제 3장 중점 사항에 대한 스타트 책임할 때 그 중에서도 이 6개 항목이었어요. 자, 보면 다음 보겠습니다. 한번. 중점 사항에 대한 이제 관리 중에서 배당, 보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연금도 이런 절차에 따라서 반영합니다. 비공개 대화를 하거나 대화해도 안 되면 관리기업 선정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개하고 공개도 안 되면 공개 서한이나 주주 제한까지 하는. 그래서 산진칼은 이 단계까지 간 겁니다. 여기까지. 연금이 처음으로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단계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안 가더라도 분명히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비공개 대화 단계에서 기업과 충분히 얘기해서 기업이 일정 부분 수긍하고 조율하고 해서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주주장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좀 이제 대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배당 같은 경우는 정책을 좀 수립하고 보수 한도 같은 경우는 경영 성과와 연계하지 않은 경우인데 문제가 이런 어떤 나름대로 기업마다의 그런 보수 한도에 대한 기준을 좀 가져가는 게 이런 이제 코드를 도입한 운용사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같은 이제 자문사들 얘기입니다. 이제 해외는 이렇게 이런 큰 업체가 있어요. ISS와 그레스비스는 거의 한 90% 독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다른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현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ISS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긴 좀 약간 좀 특이한 기업이긴 해요. 왜냐하면 투자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또 합니다. 예, 물론 별도 법인에서 하지만 이 ICS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그 해외 운용사 거의 대부분이 ISS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다음에 이제 여기에 좀 특징이 이 글래스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예전에 여기 있는 것처럼 모건 스탠리에서 출발하는 기업입니다. 운용사 내에 한 사업부였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그 평판을 얻고 해서 분사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좀 이 의료권 자문업이라는 게 상당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에 이렇게 저희들 포함한 세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2014년에 조직이 신설됐고 그 거래소에 있는 그 지배우지 연구원은 12년, 서스티는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지배우지 연구원은 약간 공기업적 성향을 띠고 있는 거죠. 거래소 산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전형적인 민간기업 형태 사기업이고 저희는 이제 대신증권 경제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그룹 계열사의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대외적으로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얼마만큼 평판으로 그거를 이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ISS가 모건 스탠리 산하에 출발했던 것처럼 결국은 평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좀 지나면 시장에서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연구소 대신 경제연구소 산하에 2개 연구소가 있고 이 금융공학 연구소는 이제 운용사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 시스템을 만드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배구조 연구소는 사실은 저희가 이런 업무를 하면 되게 시스템이 많은데 이 시스템을 거의 바로 옆에 연구소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물 리뷰 시스템이라는 것과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사실은 이 두 시스템은 국민연금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단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개발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금융공학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서 그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업무 영역인 것 같아요. 이 의료권양 자체는 그냥 누가 이렇게 뭐 돈 1, 20억 자본금 내서 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몇천 개 저희가 상장기업 2천 개지 않습니까? 2천 개 기업의 모든 안건을 다 분석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맞는 인프라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더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투자가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비즈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 올렸던 자랑드렸던 인물 리뷰 시스템에 대한 실제 화면입니다. 웹 화면이어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가져가죠. 이런 매뉴얼로. 그래서 요거 이 중에는 뭐도 하나 있냐면 이건 저희가 사실은 이제 연금에도 들어가고 있는 건데 만일에 특정 사회사님이 특정 기업에 사회사 들어가시잖아요. 이 인물 DB는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가 안 나왔군요. 잠깐만. 잠시만요. 이 인물 DB에는 2,000개 상장 기업의 2만여 명의 상장 임원들, 20만 명의 그 비외관법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거 갖고 있냐면 각 그분들의 5가지 항목인데 가장 기본적인 게 생년월일, 출신지, 대학, 고등학교, 전공 있어서 특정 사회사님, 감사님이 상장기업에 임원으로 올라오시면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기업의 상장기업 기업의 등기 임원들 20년치가 저희가 DB가 있어요. 10년치까지도 있는데 그 10년치 상장 해당 기업 등기 임원들의 10년치 5가지 항목하고 이 신임 후보님의 그게 매핑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겹치는 게 탁탁탁 튀어나와요. 숫자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긴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회사 분들, 감사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독립적인 분들은 뽑을 수 없더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조금 저희가 좀 한번 걸러보자는 그런 취지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좀 그나마 저희가 가장 후발주자이긴 한데 국내에서 가능했던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의결권 분석이 좀 가능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뭐 반대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보면 이제 반대율은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페이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임원분들에 대한 건인데, 예.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 얘기는 스토시 코드에 기반한 이런 이제 주주 관여 활동 자체가 결코 기업을 억제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에 긍정적으로 한다는 그런 확신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게 물론 지금은 저희 국내 코드가 이 코드 도입 맨 처음 2010년 영국에 출발한 거거든요. 영국에서 일본도 2016년에 15년 다 끝났고, 근데 이제 지금 약간 과도기인 것 같아요. 저희 나라는 과도기인데 그런 과도기를 거치면서 사실 기업들이 2015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져 있어요. 안건들이.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뭐 임원분들 막 안건을 올렸다가 계속 뭐 저희 같은 쪽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업 내부적으로도 최소한 걸을 거는 걸러서 임원으로 올리시는 후보로. 그래서 뭐 지금 하나의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자본시장 쪽에서 많이 좀 기업들하고 많이 컨택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고 좀 접근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축이라고 하는 이 지배구조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안상희 본부장님이 다들 들으셨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기업들 사례 또 안건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한국 자본시장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현황하고 과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꼼꼼하게 아주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일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진행이 됐는데 항상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보통 교수님들이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아울러지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중앙대학교 박찬희 교수님이 이제 학계 목소리로 이제 말씀 좀 주실 것 같고요. 교수님이 저한테 그 절대 너무 본인의 그 학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하지 그런 소개는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셔갖고 제가 딱 한 가지만 서울대학하고 하버드대학 나오셨더라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대우그룹에서 근무하셨고 정부기구, 스타트업, 컨설팅 펌 등에서 자세한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 교수님이시지만 그래도 또 실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요거가 넘기는 거죠. 예. 원래 시간은 30분입니다. 네, 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재밌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저도 기본적으로 뭐 국민의 돈을 막아지고 운영하는데 찬반 의사 표시도 못하고 그 부잣집 아들들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험한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저는 경제나 기업에 대한 정책은 확실할 때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하잖아요. 신약 개발하면은 굉장히 엄밀하게 검증해서 문제가 없을 때 인체 사용을 허가하는데 우리 그 경제 정책 같은 경우는 그냥 논문 몇 개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고 덜컥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가버넌스 이런 건 오늘 예전 스튜어드십 코드인데 가버넌스 얘기로 많이 나왔던데 우리나라 그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모범 기준 처음 만들 때 제가 그 같이 껴서 했었는데 야 보니까 뭐 그냥 외국 논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 이런 거 나오면 덜컥 점수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아마 외국인 이사가 있으면 가점이고 외국인 주주 비율 높은 뭐 왕창 가점 주고 기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거 맡아는 게 무슨 나중에 뭐 박모 씨 뭐 사고 난 친구도 있고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너네는 생체 실험을 하냐 했더니 또 이미 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는 그들 나름의 생태계가 있어요. 또 그 당시부터 모 대학에 계신 모모씨 비롯해서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너무 막한다 했더니 저는 정말 저에 대해서는 박찬희 교수 검색해 보시면 저에 대한 각종 필화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음해 기사도 찾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경영학과 교수지만 저는 정치를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둘을 만들었었고 뭐 우리 동네 형님들이고 학교 형님이라서 그다음에 뭐 좀 이런 말은 뭐하지만은 그 대선 후보 운전을 한 적도 있었고 제가 좀 굉장히 선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선거판의 속사정이나 정치의 속사정을 조금만 알면 이 경제나 금융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참 얼마나 조심스러운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저 결론은 스튜어드십 코드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코드가 있어야 뭘 하니까. 근데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해볼게요. 뭐 저에 대한 얘기 쉽게 말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두루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2000년대는 방송지를 무지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뭐 또 좀 노조들이랑 안 맞아서 잘리고 또 뭐 정치와 정부도 공천 거의 됐다가도 음해기사 때문에 안 되고 뭐 그다음에 제 사업했던 것도 뭐 잘 안 되고 젊어서 다니던 대우는 망하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두루 망하면서 그 이면의 걸 좀 봤으니까 적어도 서생들 하는 것보다는 좀 건질 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영어로 써 있죠. 이게 뭐 국제 뭐라고 그래서 영어로 써왔는데
요약하면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힘있고 돈 있는 놈도 해먹는 데 쓰이는 걸 제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좌우명이 쓸데없는 짓만 안 해도 나라가 잘 된다인데, 스튜어드십 코드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겠어요.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죠.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사람들의 힘을 모을 수 있으면 전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 힘에는 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 몇백 조씩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기업에 투자했는데 이걸 좀 정의롭게 썼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여기 저 크리스 선생님은 그 기업에 적극적으로 의결권 하실 때 수탁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시네. 물어볼 수가 없죠. 그럼 여긴 스튜어드십이 없잖아. 남이 돈 굴릴 땐 내 맘대로고 재벌한테는 가서 스튜어드십. 난 이거 좀 어시메트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지금 뭐 아무튼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저인들 스튜어드십 코드 열심히 하고 이런 걸로 막 하는 게 저에게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아닌데 내가 뭐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험한 세상에 잘못 사용될까 봐 조심할 점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뭐 복잡하게 써 있는데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지배구조 생태계 후손들께서 주장하시는 건데요. 뭐 마약 회사, 도박 회사에 과연 국민연금이 투자해야 되느냐, 이거 좀 거시기하죠. 근데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얘기가 좀 복잡할 거예요. 정의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게 뭐 그래서 과연 그 정의 실현에 국민연금이 좋다 이거죠. 좀 정의로운데 해보자. 그러면 액티브하게 정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가드레일을 쳐서 이 밖으로는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전 이건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하다 보면 가드레일은 힘이 없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싶죠. 그래서 논의는 점점 가드레일에서 내비게이터로, 액티브 인게이지먼트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연기금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관 투자자가 인트러스트 받아서 하잖아요. 그 결과의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책임 얘기는 안 해. 그리고 요게 이 정의로운 얘기란 게 모름지기 모호하거든요. 점점 할수록에.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계시니까 엘리자베스 홈스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테라노스의 엘리자베스 홈스. 이 여자가 뭐냐면 스탠포드 대학교 학부 나온 굉장히 예쁜 백인 금발 여성이에요. 그래서 피 몇 방울이면은 암 전부 뭐 진단한다, 테라노스 해갖고 난리가 났죠. 참고로 엘리자베스 홈스가 한 모든 경영 활동은 경영학 책에 나오는 좋은 건 다 합니다. 쉽게 말해서 착한 경영은 다 해. 그래서 제가 착한 경영 다 하는 거 보고 저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엘리자베스 홈스 하면은 똑같이 하면 국민연금 그거 투자 안 하면 국민연금 아마 이사장 위험하실지도 몰라요. 반대로 스티브 잡스가 대한민국에서 경영하면 아마 매달 고발당할걸요. 뭐 막말 파동, 무슨 뭐 황제 경영, 전횡 논란, 이게 일루시브한 아이디어거든요. 이런 세상에 가드레일도 참 조심스러운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있을까? 전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착한 투자를 하면 경영 성과도 좋더라.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보시면은 굉장히 모호한, 아마 약을 처방하는데 그 정도 신뢰성 가지고 처방하면 다 잡혀갈 거예요 아마. 그러나 아무튼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한다. 저 리포트도 제가 찾아봤더니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더 적극적으로 착한 경영하면은 성과도 잘 나온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있다가 결론입니다.
이런 거 갖고 어떻게 현실했습니까 이게. 국민연금 가입자가 과연 착한 경영하고 기업 정의하는 데 쓰라고 맡겼나요? 그분들한테 물어봤나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 사실 전자투표도 하는데 매번 안건마다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확실치 않을 때는 안 해야 하고 그나마 해야 할 땐 가드레일에서 멈추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굉장히 위험하죠. 참고로 착한 경영한 옛날에 뭐 아까 장하성 펀드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제가 명색이라도 뭐 하대를 나왔는데 제가 MBA부터 했기 때문에 저런 투자하는 친구들 많아요. 뭐 제 인생은 실패했지만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뭐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펀드 그럴 때. 근데 보니까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펀드 이름 붙인 게 미국에도 많았는데 상당수가 그린메일 펀드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를 이슈로 했던 그린메일에 직접 오간 메모인지 협박장인지 무슨 뭐 커뮤니케이션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어요. 사실은 난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해. 언론에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그린메일은 인사이더 트레이딩이 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쓰는 지수가 있는데 그 회사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예민한 포지션에 있느냐를 측정하는 지수가 뭐가 있냐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기사 노출에 정치면 사회면 노출을 분자로 하고 경제면 기업면 노출을 분모로 하면 사회면 정치면 노출이 높은 회사는 정치적으로 서셉터블한 회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면 스캔들에 그 기업 투자가 좌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대중에게 기사빨이 잘 먹히겠습니까? 아니면 스티브 잡스 여직원에게 쌍소리했다가 잘 먹히겠습니까? 대한민국 현실을 미국하고 다르죠. 근데 이런 거 다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대하면 나쁜 사람 돼요. 저도 제 개인적 이익으로는 이런 거 다 하는 게 저한테 좋고요. 가드레일 이런 거 말고 직접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면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좋죠. 근데 그렇게 막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왜냐? 여러분이 지금 사업해보세요 한번. 국민연금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어디까지 이 오소리티를 가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인트로스먼트 받을 때 정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찍을 수 있는 건지, 최소한 도박은 안 된다 할 건지. 도박도 그럼 마사회는 뭐고? 네?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잖아요. 의무가입한 사람의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엑싯 오소리티가 없어요. 엑싯 라이트가 없잖아요, 가입자들이. 엑싯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연기금 투자하는 사람들 보이스도 낼 수 없는데 만장일치로 트리트 된다?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려면 답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참고로 세금 내면은 투표권 있잖아요. 연금 홀더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거죠. 이게 오스트라시즘, 인민재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정치적으로 독립되는 날 저는 이런 거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달라서, 미국은요, 미국을 만든 파운딩 파더들은 프랑스 혁명의 시대에 산 사람들이잖아요. 미국 헌법 만든 스토리를 쭉 보면 미국의 헌법을 만든 모든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 뭐 이런 사람들, 토머스 제퍼슨, 머릿속에 가장 큰 obsession이 뭐냐면 파퓰리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삼권 분립하고 법원에다 위헌 심판권 주고 의회를 상하원 나누고 2년마다 선거하고, 쉽게 말해서 전국에 6년간 파퓰리즘이 불어야
퍼퓰리즘이 작동하는데 그나마 법원 때문에 안 되게 만든 거예요. 굉장히 나쁘게 보면 보수적인 체제죠. 그리고 미국은 그렇게 홍보나 대관에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왜냐하면 MBA 과정에도 없어요. 이유는 대관은 법으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 시키고 로비스트 쓰면 되고요. 홍보는 홍보회사 쓰고 조금이라도 법에 걸리면은 법률 대응해요. 대한민국에서 한경 비즈니스에 기사 나쁘게 났다고 법률 대응하면은 어떻게 되죠? 뭐 곤란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예요. 따라서 사회면 스캔들이 기업을 휘두를 수 있는 나라에서 더구나 정치가 매우 강력한 나라에서는 더 조심스러운 거죠. 그 얘기예요. Only the Paranoid Survive는 저게 인텔 앤디 그로브 책인데 저처럼 이렇게 세상 모든 일에 걱정거리를 갖고 살자 뭐 이런 얘기예요. 보시면 자, 대한민국의 대중의 감성과 미디어의 속성과 정치권의 성향을 한번 곱셈을 해보세요. 곱셈을. 저는 조양호 씨 딸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땅콩 접시 던진 거가 기업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경영 정책이 잘못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어느 게 기사가 더 잘 되겠어요. 물론 그들의 생각의 습성과 사고가 다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죠. 정치적 과정이 전개될 때 자, corporate citizenship 착한 경영하면 회사도 잘 된다. 코렐레이션 찾아보세요. 사실은 이런 면도 있어요. 착할 만하게 여유가 있어서 성과가 좋으니까 착하게 한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안에는 엘리자베스 홈스 같은 애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미국 캐피탈 마켓은 뭐 저보다 100만 배 잘 아시지만 착한 경영 많이 하면 의심부터 한다고요. 쟤 왜 저럴까? 우리나라도 감별법이 몇 가지가 있죠. 경영자가 팔짱 끼고 주간지 표지에 나오기 시작하고 무슨 뭐 어디 세미나 많이 나가서 뭐 저기 뭐 나라 잘 돼야 된다 그러면 이거 요 놈은 이게 이제 가기 시작한 거야. 사실 영락 없어요. 화이바 쓰고 팔짱 끼고 사진 찍으면 3년 내내 망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드신 분들도 굉장히 파퓰리즘에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개헌하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내각제 하고 싶은 거 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갖는 게 제일 관심사예요. 속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예산을 국회는 감액만 할 수 있어요.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헌법을 만드신 재헌의원들이 국회에다가 예산 편성권 주면 막 불려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처가 있고 내면은 로비를 할 망정 물론 옆으로 넣긴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감액만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경제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가드레일을 왕창 쳐놓은 거예요. 남이 돈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남이 돈 갖고 하는 건데 남이 돈 갖고 할 때는 내 돈 갖고 할 때도 조심스러운데 남이 돈 갖고 할 때는 정말 확실한 확증이 있을 때 아니면은 조심해서 해야죠.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도 필요해서 한다면 최소한 첫째, 인트러스트 해주신 분들의 의사를 묻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 한다면 가드레일을 쳐야지 내비게이터가 돼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적 독립성이 없으면 대신증권 지배구조연구소의 말씀도 귀담아 듣겠지만 그분들이 뭐 저 한 120석까지는 정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더 듣지 않겠습니까? 뭐 시민단체 하는 제 친구 말에 따르면 자기네가 시민운동을 20년을 죽어라고 했는데 국회의원 한 놈 된 것만 못하더라 이거예요. 예? 그것도 마이너리티 정당에
전국구 한석했는데 자기네 25년 한 거보다 낫더라는 거야. 이게 바로 necessary context예요. 정치적 독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론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 때, 자 우리나라에서 엘리자베스 홈스가 한 회사가 실적이 좀 나빠. 국민연금이 거기다 대고 의결권위원회 이런 데서 엘리자베스 홈스 당신 나빠 할 수 있나요? 착한 경영 다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 몇 줄에 써 있죠. 그래서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기업 가치에 대한 프루프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리티컬 인디펜던스가 될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여러분 다 효도도 할 수 있는 만큼 하시잖아요. 장모님한테 피 다 뽑아드리진 않잖아요. 뇌 수술 드리진 않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죠. 그리고 이거 스튜어디십 코드의 문제는 사실은 전문성의 문제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무슨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남이 돈 쓰면 책임지고 가능하면 얘기 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독립 안 될 땐 조심해야 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 전에 가드레일이라도 우선하고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뭐 빨리 했습니다. 금방 했죠.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없으시죠? 이따가 저 마지막에 네. 질문 통화하는 시간 있어요. 옛날에 훨씬 심하게 떠들고 다녔는데 하도 여기저기서 많이 당해가지고 요즘 되게 착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절대 우리가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간과하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책임감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유의할 점이라든지 사실 굉장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지만 꼭 점검해야 될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고요. 더불어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2부의 우리 토론 시간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이런 기대도 또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고생하셨고 한 15분 쉬고요. 그러면 4시 5분에 다시 모여서 2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